강사 민시영입니다. 아마 제 강의를 EBS에서 많이 본 학생들은 이미 알 거예요. 제가 뭘로 유명하죠? 인상을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웃지 않는다는 거, 이걸로 되게 유명하죠. 아무래도 혼자서 앞에서 떠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더 있기도 했는데, 사실 평소에도 그렇게 잘 웃지는 않아요. 성격 자체가 잘 웃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잘 웃지 않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강사들 중에서는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럴 자신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뭔가 좀 설득력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판적인 사고가 되는 학생들은, 논술 수업이니까요, 비판적인 사고가 되는 학생들은 선생님처럼 많이 안 웃는 강사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저는 경쟁자가 거의 없는데 그 안에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작게 주제를 잡아보면은, 첫 번째는 출제 유형별로 공통적인 고득점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대학별로 각 유형별로 그 대학에서 원하는 어떤 형식이나 구조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고득점 포인트들은 전부 다 대동소이하자는 거, 그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득점 포인트들을 좀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좀 유형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유형을 뛰어넘는 어떤 출제 원리를 파악을 해보자. 약간은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파이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실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이 수업이 끝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나한테 배운 모든 유형들을 잊어야 된다. 잊고서도 습관처럼 생각을 하고 습관처럼 서술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성인인 경우에는 도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도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어긋남이 하나도 없는 걸 그 도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심소욕 부류구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간 좀 욕심인데 제가 강사로서 좀 잘하는 게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단순한 사고방식 같은 걸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평소에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늘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비교 유형이에요. 정말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왜냐면요, 비교라는 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서술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발문은 여러 개로 나와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비교하시오라고도 나오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라고도 나오고, 혹은 차이점을 분석하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논제 요구사항은 항상 모든 조건에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을 분석하라고 했을 땐 공통점은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논제 요구사항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대학에서 가와 나에 대해 그냥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때도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비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우리들한테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일단 뭘 생각합니까? 아빠가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지? 엄마가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죠? 두 개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라 혹은 가치 평가를 해라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두 대상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거는 일종의 진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 비교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 이상의 대상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 고득점 포인트는 비교 지점을 여러 개를 짚어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는 진보적이에요, 나는 보수적이에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진보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까지도 차별화를 시켜볼 수가 있겠죠. 또 혹은 이 점에서는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점에서는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을 가지고 비교 지점을 또 다각화시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득점 포인트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비교 지점을 다각화해야 된다, 뭐 범주를 잡아서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하나는 문화적 차원이고 하나는 경제적 차원이다, 범주거든요. 하나는 사람이다, 하나는 주체가 고릴라다, 이런 것들을 비교 지점으로 잡아버려요.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런 비교 지점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때는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면요. 일단은 핵심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입장은 진보적, 한 입장은 보수적,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핵심적인 지점하고 왜냐하면 내지는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비교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비교예요. 그냥 원고지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학별로 고득점 포인트는 비교 지점을 다각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만약에 300자짜리 문제예요.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가와나 비교하라고 했는데 300자짜리 상당히 짧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짧은 문제에서 비교 지점을 다각화시킬 수 있을까요? 공간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핵심만 정확하게 적어주고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되는 게 적용 설명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써요. 왜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다 어떻습니까? 비판을 하라고 할 때도 그냥 대상 하나 주고서 이거 비판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항상 모의 입장에서 어떤 애를 비판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설명도 마찬가지죠. A의 근거에서 B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적용 입장이 A가 되는 거고 적용 설명 대상이 뭐가 되는 거죠? B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적용 설명은 뭐냐? 적용 설명이란 건 설명 입장을 활용해서 설명 대상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죠. 보통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제 친구가 와서 수학 문제 이것 좀 풀어줘봐. 그럼 여러분들이 야, 그거 답 3이잖아, 이러고서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면 친구가 되게 싫어하겠죠. 어떻게 해야죠? 왜 답이 3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 같은 것들 전부 다 얘기해주고 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그래서 설명 대상을 구체화해 주는 거예요. 그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은 다 어디에 있다? A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고득점 포인트 또 마찬가지예요. 연결 지점을 다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인간은 권위에 복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시문이 A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B에는 스탠리 밀그램의 어떤 심리 실험 자체가 나와 있다고 했을 때 그 밀그램의 실험 자체가 A를 통해서 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연결 지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거, 그래야 설명이 풍부하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평가 유형이 있어요. 밑에 평가하시오도 있고 옹호하시오 그리고 비판하시오도 나오거든요. 제가 옹호하시오, 비판하시오는 사실은 평가 유형과 독립적으로 다룰 수도 있는데 하나로 넣어버린 게 이건 전부 다 가치를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그죠? 옹호하시오 어때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비판하시오는 어떤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평가하시오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은 다 하던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전부 다 하던 거예요. 친구들을 볼 때도 어때요? 이 친구는 나한테 좋은 친구, 저 친구는 나한테 안 좋은 친구,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린 다양하게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논술에서도 사실은 지금 그걸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고득점 포인트는 일단은 근거의 다각화예요. 비판을 하든 옹호를 하든 평가를 하든 왜 내가 걔를 좋게 보고 있는지 혹은 왜 내가 걔를 나쁘게 보고 있는지를 최대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시오까지 갔을 때는 뭐까지도 가능하다? 이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의 다각화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때 그 강사가 스타 강사 특강에서 평가시오에서의 고득점 포인트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 모두 다 가능하게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생각을 하고서 억지로 내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긍정적인 지점을 억지로 찾아서 쓴다. 이거는 오히려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생각하자?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개를 찾아주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개 찾아주는 거. 이게 1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대로는 생각할 수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 쉽지 않죠. 그쵸?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선입견, 뭐 고정관념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 느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일종의 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견해 제시 유형이에요. 요건 진짜 주의를 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견해를 제시하시오. 다른 입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견해를 제시하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이런 견해 제시 문제들은 어디에 나오게 되죠? 맨 나중에 나오게 되죠. 앞에서 비교 분석도 하고 적용 설명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학생들이 드디어 견해를 제시하라고 하면 고삐가 풀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시문을 무시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논의했던 거 싹 다 무시합니다. 그걸 정말 거짓말처럼 다 잊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까요? 진짜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마구 쓰기 시작합니다. 글짓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대학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 학생은 창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석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견해 제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견해 제시는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건데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건 암기 사항이에요. 주장하고 반론을 생각하고 재반론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환경 오염 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환경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나의 견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보존을 해야 되는지만 계속 씁니다. 혹은 보존할 필요가 없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는 게 내 견해라고 했을 때 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지만 계속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점하는 사람은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론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반론을 하는 거예요. 내 견해는 이거야.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날 틀렸다고 볼 수도 있지. 이렇게 나를 틀렸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맞아. 내지는 혹은 네가 지적한 문제를 나는 충분히 재반론해서 보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고득점 포인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논의의 완결성이 더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맞다라는 것도 독불장군식이고요. 상대방이 틀렸다고만 얘기하는 것도 독불장군식이에요. 그런 거는 이미 앞에서 옹호하시오 내지는 비판하시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견해 제시를 하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해주는 것. 이게 일종의 고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로 제가 종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섣불리 도전하지 말고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는 방법이거든요. 종합적 사고 혹은 종합적 견해 제시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 사안과 관련해서 그 대상과 관련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A 또는 B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A 또는 B. 근데 A일 때는 이 견해가 맞고 B일 때는 다른 견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종합이 되는 거죠. 단순 절충이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내지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다라는 양시론이나 양비론이 아니라 범주를 나누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A 또는 B. 그런데 그 A일 때는 이 견해가 맞고 B일 때는 이 견해가 맞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앞에서 주장 반론, 재반론식으로 우리가 논증형으로 논쟁형으로 견해 제시를 할 때는 어땠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재반론해 주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종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상대방의 입장까지 내가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진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요. 문제 해결 유형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있는 제시문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문제 해결이라는 건 단계를 잘 보죠. 이것도 외웁시다. 문제 상황을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해결 방향과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단계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문제 상황 정리를 하질 않아요. 그게 왜 문제인지조차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아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해결 방향과 방안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해결 방향과 방안을 제시할 때 이제 고득점 포인트가 해결의 구체성과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창의적인 해결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나사에서요, 예전에 나사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요, 화성에 탐사선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탐사선이 제대로 착륙을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죠? 화성 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다가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요. 어떤 공고였을까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낙하 속도가 어떨까요? 매우 빠르겠죠. 공기 저항도 떨어지고 낙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탐사선이 착륙하면서 부서질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부서지지 않도록 해라. 어떤 아이디어가 있겠느냐.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주로 공중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인간은 날개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늘에서 떨어지죠? 낙하산을 펴죠. 그죠? 그럼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큰 낙하산을 만든다. 부서지는 게 문제였잖아요. 훨씬 더 큰 낙하산을 만들어서 떨어뜨린다. 요게 제일 많이 나왔던 그런 답변이고, 또 그 다음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빨리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탐사선을 강력하게 만든다. 그죠? 그럼 어떻게 뭐 티타늄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어디에 던져놔도 부서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죠.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해냈을 거예요. 근데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낙하산이 그렇게 커지면 중량이 또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강도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중량이 많이 나갈 수 있고, 과연 우리가 그 정도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물질을 지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꼬마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력이 약하다, 공기 저항이 약하다, 이런 조건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회해요. 탐사선을 커다란 풍선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충격을 전부 다 흡수해 주겠죠. 어때요? 이런 게 바로 창의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나도 이제 논술 시험장에 가서 논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내용만 써야만 어떤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걸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제시문에 입각해서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을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방식이 생각난다면 그 원인을 우회하는 이런 부분을 써주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6살짜리 꼬마아이가 얘기했다고요. 경쟁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동년배끼리 하죠. 동년배들의 사고방식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장에서 갑자기 6살짜리 꼬마아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혹은 5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는 아니죠. 5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죠.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건 때로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일단은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이런 게 일종의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은 제가 좀 무섭게 썼습니다. 무유형이에요. 유형이 없다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제가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대학 측에서 학생들한테 좀 무서운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모든 유형을 뛰어넘는 70이 돼서야 도달할 수 있는 종심소욕 부류구의 단계, 논술에 있어서의 대학에서 출제할 수 있는 진짜 궁극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나오죠? 주로 고려대학교에서 작년부터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도 딱 이게 나왔을 때 어쩌라는 걸까?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 생각 때문에 거의 밤잠을 못 이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항상 비교해라, 요약해라, 적용 설명해라, 비판해라, 평가해라 이런 것들 가르쳤는데 갑자기 대학에서 다른 거 없어요. 제시문 1과 2를 활용해서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술을 하시오. 내지는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술을 하시오. 혹은 관행과 사회 변화에 대해 논술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진짜 막막하죠. 처음에 학생들이 진짜 이건 글짓기를 하라는 건가? 그러고서 이제 또 관행과 사회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마구 그냥 풀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시문은 정확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대학에서 준 재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고려대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에선 재료를 주겠다. 한식을 차리든 양식을 차리든 그건 학생들의 몫이다. 아주 잘 차려진 밥상 하나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밥상을 어떻게 잘 차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논술을 한다는 건 제가 사실은 논술 특강 때부터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밀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고의 3범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사실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 가치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 정책을 실천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고의 범주를 여러분들이 원고지에 구현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가지의 사고의 범주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때요? 저기에 뭔가가 있다 그럼 그게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왓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실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행동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논술 강의도 EBSI에 되게 많이 떠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논술 강의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저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저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저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 혹은 나는 저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난 저 선생님 강의는 듣고 저 선생님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난 저 선생님 강의는 안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 셀 틈이 없어야 돼요. 그냥 논술하시오라고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설명했던 다양한 유형들, 그걸 머릿속으로 하고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객관적 사실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내고,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가치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정책까지 제시를 하는 거. 이런 식의 논의의 완결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논의도 어차피 재료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재료 안에 갇혀버릴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일종의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유형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학들이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내는 숨겨져 있는 심층적 의도가 무엇일까? 요걸 생각을 해봐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출제 유형을 뛰어넘는 출제 원리를 파악하자. 요런 얘기를 했었죠.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보면은 허무할 수도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분석력이에요. 뻔한 얘기하고 있죠. 저 사람 우리 귀한 시간 불러다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분석력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창의력이에요. 그죠? 또 뻔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은 분석 잘하고 창의성 있는 답안을 내면 합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순한 걸 우리는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죠? 이렇게 단순한 걸 도대체 우리가 왜 못하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뽑고자 했을 때 얘가 우리가 준 자료를 이 학생이 과연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합격의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점을 안 해주시겠죠. 그죠? 일종의 과락 답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창의성이라는 건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낸 답안들 중에서도 이 학생의 답안이 뭔가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창의성이라는 게
창의력이라는 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합격의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어떻게 해야 채점하는 사람이 내 답안을 읽을 수 있을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읽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내가 대학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먼저 나누어준 자료들 한번 읽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독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수업 때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첫 번째 3번을 읽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를 총괄 독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구조 독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세부 독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3번을 읽어가는 거예요. 총괄 독해는 맨 처음 거칠게 한번 빠르게 읽는 거예요. 속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걸 여러분들은 항상 옆에다가 써놔야 돼요. 한두 문장이 남을 거예요. 혹은 한두 단어가 남을 거예요. 그걸 옆에 써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구조 독해는 단락별로 읽어가면서 단락별 핵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세부 독해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은 이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내용인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갈수록 천천히 읽어야 할 거고 자세하게 읽어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허점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주로 생각할 때 총괄 독해보단 구조 독해보다는 세부 독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깨보자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텍스트 자료 분석의 사례라고 해서 3단락으로 이루어진 짧은 제시문 하나를 줬었습니다. 자, 이거 한 번씩 전부 다 읽어봤죠. 그죠? 총괄 독해를 했다고 칩시다.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죠? 한번 빠르게 읽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생각할 거예요. 첫째 뭐죠? 경험적 지식과 가치 판단을 구별해야 된다. 마지막 두 줄이에요. 결국 뭡니까? 사실과 가치를 우리는 구별을 하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진실만을 추구하는 과학적 의무의 이행. 과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에 근거한 진실만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처음 읽었을 땐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 자, 두 번째 단락에 이 부분 한번 보죠. 경험적 분석에 근거해서 특정한 문화적 가치를 바람직한 규범으로 도출하는 건 불가능해요. 경험적 분석이 못하는 게 있네요. 어떤 거죠? 문화적 가치를 규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의 또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분석 결과로부터 세상의 의미에 대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운명이래요. 자,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운명이래요. 이 부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경험적 분석이라는 건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총괄 독해에서 분명히 경험적 분석,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진실만을 학문에선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반대로 읽던지 아니면 아, 지금 이 글은 어떻다? 경험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진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은 거예요. 자신의 독해력을 믿으세요. 자기가 처음에 읽은 게 그게 진짜입니다. 이 글 전체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학문 연구를 할 때는 가치 평가하지 말아라. 가치 판단하지 말아라. 뭐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분석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요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갈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시문의 단독적 요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제시문을 읽을 때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때로는 학생들이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교를 해내기 위해서 억지로 내용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가와 나의 단독적 요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총괄 독해의 결과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오독의 늪에 안 빠지게 되고 채점자들이 내 글을 읽어주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자꾸 가와 나를 반대 관계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억지로 짜맞춰요. 전체 논지와는 관계가 없는 지엽적인 부분들에 자꾸 주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사례예요. 그리고 이 버릇을
못 고치게 되면은 시험장에서는 아예 채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텍스트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라? 맨 처음 자신의 독해력을 믿고 맨 처음에 읽은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읽어야 오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그죠?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비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읽은 거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비텍스트 자료 분석의 사례로 해서 제가 그래프도 여러분들한테 줬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도 좋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죠? 기억과 정신, 가로축에는 기억과 정신이 낮음에서부터 높음까지 나와 있고, 세로축에서는 외부 관계, 채용 훈련 혁신 이런 것들이 또 낮음에서부터 높음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네요. 낮은 모방성, 높은 모방성. 모방성, 모방을 하려는 성향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낮은 모방성일 땐 저런 그래프고 높은 모방성일 땐 오히려 기억과 정신이 강할수록 외부관계 채용 훈련 혁신의 결과가 더 커진다고? 저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린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표나 그래프를 봤을 때 한 번에 이해하기가 힘든 걸까요? 숫자가 나오고 표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문과다 보니까요. 숫자가 나오면 어때요? 문과 아닌 학생들도 있나요? 우리 문과다 보니까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건 되게 뭔가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성역이죠. 수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성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림, 표, 도표와 같은 비텍스트 자료들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몇 개를 들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서 폐암으로 죽을 확률과 평생 담배를 피워서 폐암으로 죽을 확률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는 왜 나온 걸까요?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흡연을 권장하기 위해서. 어차피 서울도 뉴욕 못지 않으니까 대도시에 살면은 흡연을 하나 거기에 살고 있으나 폐암으로 죽는 확률은 동일하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죠.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환경 오염이 그만큼 심각하다겠죠. 그죠? 이런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표나 그래프를 볼 때 자꾸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나 그래프를 먼저 보지 마세요. 뭐부터 봐야 돼요? 텍스트부터 봐야 돼요. 문자부터 보자는 거예요. 우린 문과잖아요. 처음부터 표나 그래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 이게 뭐지? 교차까지 돼 있어요. 심지어 저 교차점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왜 저기서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는지, 왜 X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그 자료 뒤에도 나와 있죠. 생각해 보세요. 기업가 정신이나 외부 관계, 채용 훈련 혁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방성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모방을 통해 혁신하고자 하는 경향이라고 나와 있죠. 이해돼요? 단순히 모방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모방을 하는 정도, 모방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모방을 누가 더 적게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모방을 통해서 혁신을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다? 따라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슌페터도 얘기했다시피 혁신을 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어떤 기업가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커질수록 당연히 혁신의 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모방성과 상관없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일단 전체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높은 모방성일 때는 기업가 정신이 높아질수록 일정 부분 이상에서 낮은 모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혁신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읽어줄 수가 있죠. 지금 저기 교차되고 있는 지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기업가 정신이 낮을 때는 모방을 하고자 하는, 모방을 많이 하고자 하는 성향이 어때요? 기업가 정신이 낮으니까 모방은 모방을 낳을 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모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낮은 모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보다 더 혁신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느 정도 기업가 정신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는
모방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자 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렇죠?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모방성이 낮은 것보다 오히려 모방을 더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혁신하고자 하는 성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혁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혁신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혁신이라는 것도 단순히 새로운 걸 내놓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제품을 내놓았는데 가격 대비 성능비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것도 일종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중국의 X전자가 마찬가지죠. 거기도 마찬가지. 대륙의 무슨 폰에서 항상 그 가짜 논란에서 카피캣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장 속도나 이미 성장한 규모 자체가 지금 이미 A사나 S사를 턱 밑까지 추격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다면 그때는 오히려 사람이나 조직, 기업과 같은 문화들이 훨씬 더 혁신의 결과를 많이 낳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금 분석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해라? 처음에 읽은 게 진짜다. 쉽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뭐다? 비텍스트 자료가 나왔을 때 괜히 괴로워하지 말고 뭐부터 보자? 텍스트부터 먼저 보자. 그러면 이 자료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창의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창의성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개꿀잼, 핵노잼.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단어를 쓰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이 페이지 보세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시죠. 김옥희 선생님이 그 SNS 상에다가 올려놓은 글이에요. 되게 재밌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 다른 이들에겐 오래됐을 것 같기도 한데 내게 흥미로운 두 개의 말은 개꿀잼과 핵노잼이다. 전자가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뜻한다면 후자는 진짜 재미없다는 것을 의미할 터다. 자, 우리말 순화라는 규범적 판단을 유보한다면 둘 다 우리말 순화로 따진다면 저런 단어 우리 쓰면 돼요, 안 돼요? 비속어도 쓰면 안 되지만 저런 식의 축약어도 별로 안 좋은 언어 생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판단은 유보합니다. 자, 창의적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개꿀잼과 핵노잼은 우리 문화의 한 경향을 대변한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한국 SNS 문화의 경향성, 일종의 문화 비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화와 극단화 경향이다. 꿀과 노가 단순화를 보여준다면 개와 핵은 극단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재미는 문화의 본질을 결정하는 현재적 핵심 요소다. 전체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김옥희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잼은 뭐예요? 재미의 준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쾌락이네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 창의성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 쾌락이에요. 저기서 우리는 쾌락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꿀과 노는 뭘까요? 꿀과 노는 yes or no죠. 그죠? 이건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건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 강의가 재미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재미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80%는 어떨까요? 그냥 재미있거나 재미없을까요? 아니죠. 재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 중간 단계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되게 단순하게 있다 없다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뭐 인간 소외의 문제기도 하고 환경 오염의 문제기도 하고 이분법적 사고방식 하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개와 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와 핵은 뭡니까? 저는 진짜 저 개라는 단어 좀 안 쓰면 안 될까요? 근데 어쨌든 개 저것도 아주죠. 매우죠. 핵도 뭐예요? 핵폭탄에서 끌고 온 거겠죠.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아이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봤어요. 결국 뭐가 나옵니까? 김옥희 선생님이
분석을 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쾌락 위주예요. 저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쾌락이 있냐 없냐 매우 단순하게 추구하고, 그리고 그 쾌락 자체도 정말 극단적인 매우 강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더라는 거죠. SNS 상에서의 그런 문화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 올라요 뭐 어떤 자료들이 올라오고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뭐 클릭합니까?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거 클릭하잖아요. 그죠? 되게 단순화되어 있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종의 창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화를 시켜보세요. 구체적인 대상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화시켜서 그 대상들의 혹은 사례들의 원리를 뽑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고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단계만 더 가볼까요? 이게 뭐예요? 예, 다 알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소외감을 느껴요. 저도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잘 따라갔거든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랬는데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저런 단어들이 나오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밑에 댓글들이 달려 있을 때 그냥 초성들만 나열돼 있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못 따라가는가? 되게 서글퍼져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 저게 뭐죠? 이건 레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레알. 이건 진짜라는 거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학생들이 순발력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절약 정신이 강하다고 해야 될지, 키보드 여러 번 누르면 수명이 떨어지니까 최대한 적게 눌러야겠다 이런 걸지, 그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쓰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게 인터넷상에서 축약어가 난무한다는 게 제시문에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밝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난 지금 논술 시험을 보고 있거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고가 멈추기 시작해요. 머리가 멈춰요. 그래서 대부분 얘만 생각합니다. 부작용만 생각해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응, 기억, 리을, 이응을 못 알아들은 순간 나는 소외감을 느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어 문화가 순화되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저질스러운 그런 언어 문화들이 난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학생들이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바로 부작용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힘을 빼보세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약속을 깨려는 행동이 일종의 일탈이 될 수도 있고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실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현실 적합성이에요. 가끔씩 제가 저렇게 이상한 단어를 씁니다. 왜 쓸까요? 이상한 단어를 써서 어렵게 하고 안드로메다로 여러분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흥미를 가지라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몰라, 싫어 이러지 말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저게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현실적 합성이에요. 자,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여기 몰랐던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다 알고 웃었어요. 그죠? 그럼 어때요? 현재 SNS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적합하네요. 현실에서 많이 쓰고 있네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네요. 그죠? 다음, 장단기 논점이에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저런 것들이 지금 어법을 파괴하는 하나의 주범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떻죠? 언어는 또 뭘 가지고 있죠?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언어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며칠 전에 바뀐 겁니다.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편해졌어요. 뭐죠? 너무는 원래 부정적 서술어 앞에서만 강조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국립국어연구원이 바꿨습니다. 너무가 이제 어때요? 좋은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저도 강의하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사실은 되게 거슬렸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가능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 자체를 최대한
정상적인 표준어를 사용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틀릴 때마다 계속 뜨끔뜨끔 하던 건데 이제 그 걱정할 게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어때요? 바뀌잖아요. 저런 축약어들이 국어사전에 등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500년 후에? 그 정도 후에? 자, 그 다음에 효율성. 누가 봐도 효율적이죠. 여러 번 타자를 안 쳐도 돼요. 초성만 나열해도 되는 거잖아요. 초성만 나열해도 사람들이 내 친구들은 알아듣잖아요. 매우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 거죠. 가치론, 이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언어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의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굳이 이건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든 이응, 기억, 리을, 이응으로 얘기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마이크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분필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속만 되어 있다면. 그죠? 그 점에서 봤을 때도 새로운 용어들, 신조어들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이 5가지도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저렇게 5가지 차원에서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를 하고 싶어요. 피할 수 있어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겁지 않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과예요. 문과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글과 떨어져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글과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죠? 글은 우리한테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럼 글 혹은 글이 아닌 다른 자료들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들과 더 다르게 생각을 해. 틀리게가 아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사실은 논술의 그 다양한 유형들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자기계발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안 읽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대중 강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의 강연은 별로 공감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무조건 열심히만 하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해는 돼요. 그분들은 어때요? 숱한 실패를 겪으셨지만 그 실패와 역경을 딛고서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서신 분들이에요. 일종의 성공 신화를 이룩하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자,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증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입시 제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썩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구조나 그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열심히 살으라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강압적인 강요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저는 별로 그런 식의 내용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한테 어떤 개인적 의식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제도 구조라는 게 있을 때 물론 사회적 구조 제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Q&A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저는 내신도 안 좋고 수능 등급도 이런데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겠죠. 정말 모든 수시 전형을 포기를 하고서 정시로만 대학을 갈 것인가? 그게 아니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요즘 별로 없잖아요. 다 있기는 한데 어때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진짜 수능을 너무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한번 부딪혀 보세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어도 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았습니다.